내 얘기 좀 들어줘, 청년. 한성댁 김 양반이, 이제 그만 얘기해요, 귀신 양반아. 100번째예요. 뭐야 저거? 귀신이다! 귀신이야! 귀신과 대화한다! 전기수 야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한 큰 양반집, 민참판댁에는 덕칠이라는 노비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건장한 사내였지만 집안 사람들은 그를 조금 이상한 놈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그 이유인즉슨 덕칠이 가끔씩 혼자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놈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히 했으니 주인 댁에서는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실 덕칠에게는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게 이상한 일인 줄도 몰랐지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흐릿한 모습의 사람들이 귀신인지 그저 조금 특이하게 생긴 사람들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7살 되던 해봄날 마당에서 놀다가 창백한 얼굴의 여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씨,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으세요? 덕칠이 천진하게 물었더니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덕칠은 그날 곤장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이 남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그 후로는 귀신이 보여도 절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말을 걸어와도 모른 척했지요. 미친놈 취급을 받아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조용히 살아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참판댁에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참판 어르신의 육순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양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종들은 정신없이 손님 시중을 들어야 했지요. 덕칠도 마당에서 술상을 나르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마당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요. 악사들이 풍류를 울려대니 집안이 온통 잔치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덕칠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집 저 집을 오가며 술상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별채 쪽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도둑이야. 그 소리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별채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지요. 별채는 참판 어르신이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어야 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박첨지라는 늙은 종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흔들어 깨웠습니다. 박첨지는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둑이. 검은 옷 입은 놈이 옥패를 훔쳐갔습니다. 박첨지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옥패는 참판 어르신이 선조 임금께 하사받았다는 집안의 가보였지요. 이게 없어졌다니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참판 어르신은 당장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대문을 닫으라 명했지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양포도청에 급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육순 잔치에 온 손님들이 100명도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들까지 합치면 200명이 훨씬 넘었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범인인지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잔치가 한창이었던 터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청 관속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첨지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지요. 검은 옷을 입은 놈이라고 했지만 잔치에 온 사람들 중 절반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지요. 나졸들이 한 사람씩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지요. 양반들은 노비 따위가 감히 자신을 의심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간만 흘러갈 뿐 해가 저물어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참판 어르신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지요. 덕칠은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보이고 있었지요. 별채 처마 밑에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의 귀신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덕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애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요. 하지만 귀신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덕칠만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덕칠은 속으로 제발 저리 가시게 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지요. 젊은이, 나를 보는구려. 귀신이 말했습니다. 덕칠은 애써 모른 척했지요. 하지만 귀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민석호요. 이 집의 전 주인이었소. 3년 전에 죽었지. 내가 아끼던 옥패가 도둑맞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소. 민석호라 밝힌 귀신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덕칠의 귀가 번쩍 띄었지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범인을 알고 있소. 내가 다 봤소. 저기 회색 도포를 입은 장서방이라는 머슴이 범인이요. 박첨지를 때리고 옥패를 훔쳐서 마당 장독대 뒤 큰 항아리 안에 숨겨뒀소. 귀신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덕칠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옥패를 찾아내면 어쩌면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들 범인 찾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덕칠을 보지 않았지요. 덕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주 작게 입술만 움직여 물었지요. 정말입니까? 덕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호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그렇소. 부디 집안의 가보를 지켜주시오. 귀신이 간청했습니다. 덕칠은 포도청 관속들에게 장독대를 수색하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낱 노비의 말 따위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어떤 관속은 호통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민참판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한 노비가 계속 장독대를 수색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지요. 참판은 포도청 관속들에게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관속들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참판의 부탁이니 어쩔 수 없이 장독대로 향했지요. 덕칠도 따라갔습니다. 민석호가 가리킨 큰 항아리 앞에 섰지요. 관속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헝겊으로 싼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요. 그것을 꺼내 펼치자 바로 옥패였습니다. 그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참판 어르신은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범인을 잡으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서방은 이미 도망친 뒤였지요. 옥패가 발견되는 순간을 보고는 슬쩍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나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뛰어나갔습니다. 덕칠은 다시 민석호를 보았지요. 귀신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북쪽입니다. 북쪽 골목으로 갔습니다. 덕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졸들이 북쪽으로 달려갔지요. 과연 얼마 안 가서 장서방을 붙잡아 왔습니다. 장서방은 포도청으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민참판은 크게 기뻐하며
덕치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상으로 쌀 한 가마니와 무명 몇 피를 내렸지요. 노비에게는 엄청난 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호의 귀신이 다시 덕치를 찾아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한 가지 제안을 했지요. 그대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 말입니다. 그걸 숨기고만 살 게 아니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지요. 덕칠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말고 사용해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덕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참판댁 사람들은 덕칠을 보는 눈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지요. 옥패 도난 사건을 해결한 그를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자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요. 저놈이 어찌 장독대를 알아냈을까? 그냥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뭔가 신통력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소리였습니다. 덕칠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요.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귀신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와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며칠 후 민참판댁의 교수가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된 참판댁 외동딸이었지요.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낮에도 안색이 창백했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참판 어르신은 온갖 의원들을 불러 진맥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님을 불러 경을 읽게 했지만 교수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덕칠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교수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슬쩍 주위를 살폈지요. 과연 방 처마 밑에 작은 귀신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끼 고양이 귀신이었습니다. 눈에는 원한이 가득 차 있었지요. 교수의 방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다가가자 고양이 귀신은 덕칠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덕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교수 아씨를 괴롭히는 게냐? 덕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고양이 귀신이 고슬픈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10년 전 심술궂은 하녀가 자신을 자루에 넣어 교수의 방 아래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것이었지요. 그 하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팔려갔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원한이 쌓여 교수를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참판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아뢰었지요. 혹시 교수 방 아래에 무언가 묻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참판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인들을 시켜 방 아래를 파보게 했지요. 과연 그곳에서 작은 자루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새끼 고양이의 뼈가 들어 있었지요. 참판은 깜짝 놀라 덕칠을 불렀습니다. 덕칠은 고양이를 정성껏 묻어주면 교수의 악몽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지요. 참판은 그 말대로 고양이를 잘 묻어주고 작은 비석까지 세워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교수의 악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안색도 점점 좋아져 갔습니다. 참판 어르신은 덕칠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또다시 상을 내렸지요. 이 일이 있은 후 민참판댁 사람들은 덕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의 재물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사랑채에 보관해둔 은자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참판 어르신의 필통에 있던 귀한 붓도 없어졌지요.
심지어 교수의 비녀까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참판은 집안종들을 모두 불러 모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지요. 방마다 뒤졌지만 훔친 물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졌지요. 덕칠은 이번에도 귀신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참판 댁에는 여러 귀신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집안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물어보자 한 귀신이 대답했지요. 사랑채를 담당하는 종놈이 훔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물건을 훔쳐서 담 너머 빈 항아리에 숨겨놓고 나중에 몰래 가져가 도박판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담당종의 행동을 며칠 동안 지켜봤지요. 과연 그 종이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덕칠은 참판 어르신께 아뢰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숨어서 지켜보니 과연 그 종이 물건을 들고 담을 넘어 빈 항아리에 숨기는 장면이 포착되었지요. 항아리를 뒤져보니 그동안 없어졌던 물건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 종은 즉시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곤장을 맞고 자백했지요. 훔친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민참판은 또다시 덕칠을 불러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자 몇 냥까지 상으로 주었지요. 노비가 은자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자 덕칠의 명성은 민참판 댁을 넘어 주변 양반집들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다른 집 양반들이 민참판을 찾아와 덕칠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지요. 민참판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했지요. 덕칠은 여러 양반집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고 쌀을 받기도 했지요. 어느 양반집에서는 잃어버린 가보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디엔가 금은보화를 숨겨뒀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이 할아버지 귀신에게 물어보니 뒷마당 큰 나무 아래 3척 깊이에 묻어뒀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파보니 과연 항아리 가득 금은이 나왔지요. 또 어느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덕칠을 불렀습니다. 덕칠이 가서 보니 억울하게 죽은 하녀의 귀신이 주인집 양반의 비리를 폭로하고 싶어 했지요. 덕칠이 그 이야기를 전하자 결국 그 양반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녀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제야 귀신이 사라졌지요.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덕칠은 제법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노비 주제의 은자를 여러 냥 가지게 되었지요. 민참판 댁 종들 사이에서도 덕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요. 귀신들을 도와주는 것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귀신들도 덕칠을 고마워했지요. 덕칠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덕칠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보는 덕칠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칠은 민석호 귀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석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덕칠에게 말을 건넸지요. 잘하고 있소, 젊은이. 이대로만 하면 그대는 분명 출세할 수 있을 것이요. 민석호가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출세라뇨. 저는 노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덕칠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호가 웃으며 말했지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요. 기회는 언젠가 반드시 오는 법이지. 민석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석호는 사라졌지요. 덕칠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도 신분을 벗어날 기회가 올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덕칠의 명성이 한양 전체로 퍼져나가던 어느 날,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인 김만석의 저택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만석의 외동딸이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이었지요. 18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교수였지요. 김만석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그리한 것인지 누군가 죽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만석은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분명 누군가 죽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포도청에서 조사를 해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못가에는 발자국도 없었지요. 목격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포도청 관속들은 결국 스스로 연못에 빠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납득하지 못했지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무려 은자 100냥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지요. 이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지요. 무당들도 관상쟁이들도 심지어 도사라는 자들까지 와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김만석의 슬픔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참판이 김만석을 찾아가 덕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종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여러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만석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덕칠을 불러보기로 했지요. 민참판은 덕칠을 데리고 김만석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큰 저택의 문을 들어섰지요. 하지만 김만석의 하인들은 덕칠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낱 노비 주제에 무슨 수작이냐는 것이었지요. 민참판이 아무리 설명해도 하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만석의 아들인 김성근이라는 양반은 덕칠을 보고 비웃기까지 했지요. 아버지, 이런 천한 놈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그저 운이 좋아서 몇 번 사건을 해결했을 뿐입니다. 김성근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만석도 덕칠을 보고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래도 민참판이 데려온 사람이니 한 번 기회는 주기로 했습니다. 덕칠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었지요. 만약 그 안에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날 밤 몰래 저택의 담을 넘어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덕칠이 주위를 살피자 과연 연못가에 처녀 귀신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귀신이 고개를 돌렸지요. 덕칠은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혹시 김만석 나으리의 따님이신지요? 덕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척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따님의 죽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덕칠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귀신은 한참 동안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자신은 스스로 그리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친오빠인 김성근이라는 것이었지요. 덕칠은 깜짝 놀라 귀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김만석은 딸을 무척 아꼈다고 했지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게도 유언장에
재산의 절반을 딸에게 준다고 써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빠 김성근은 크게 분노했다고 했지요. 계집의 주제에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간다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생이 연못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김성근이 뒤에서 다가와 갑자기 밀어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헤엄을 칠 줄 몰랐기에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지요. 오빠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김성근은 냉정하게 지켜만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익사하고 말았다고 했지요. 귀신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밀 때 몸부림치다가 자신의 비녀가 오빠의 도포에 걸렸다는 것이었지요. 그 비녀는 자신이 아끼던 비취 비녀였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주워서 지금도 자기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범행 직후 김성근은 젖은 도포를 벗어 창고 구석에 숨겨놨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덕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아씨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덕칠이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가 막막했던 것이지요. 김성근의 방을 마음대로 뒤질 수도 없었습니다. 창고를 조사할 권한도 없었지요. 귀신이 알려줬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칠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지요. 마침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김만석을 찾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로 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덕칠은 김만석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님은 스스로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살해당하셨습니다. 덕칠이 침착하게 아뢰었습니다. 김만석의 눈빛이 번쩍였지요. 김성근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덕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요. 범인은 바로 이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도련님의 방 서랍에 따님의 비취 비녀가 숨겨져 있고 창고에는 젖은 도포가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덕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김성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요. 김만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오나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으리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덕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이 김성근의 방과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김성근은 황급히 항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 후 하인들이 정확히 덕칠이 말한 대로 비취 비녀와 젖은 도포를 들고 나타났지요. 김만석은 비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딸이 즐겨 꽂던 바로 그 비녀였지요. 도포는 아직도 물에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만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김성근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재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만석은 울부짖었지요. 김성근은 즉시 포도청으로 끌려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근이 포도청으로 끌려간 후 김만석은 덕칠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큰 사랑방에는 김만석 혼자 앉아 있었지요.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덕칠이 들어서자 김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덕칠을 맞이했지요. 노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덕칠,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을 이었지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준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딸을 죽였다는 진실은 끔찍했지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 행복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김만석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김만석은 덕칠에게 약속대로 은자 100냥을 내렸지요. 덕칠은 평생 처음 보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덕칠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지요. 자신의 집에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참판에게 값을 치르고 덕칠을 사겠다고 했지요. 덕칠은 당황했지만 김만석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참판 댁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에 공손하게 거절했지요. 김만석은 아쉬워하면서도 덕칠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덕칠은 깊이 절을 하고 김만석의 저택을 나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은자 100냥이 들어 있었지요.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낱 노비가 이렇게 큰 사건을 해결하고 거금까지 받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요. 이 사건이 해결되자 덕칠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귀신을 보는 덕칠이라는 소문이 한양 전체는 물론 근처 고을까지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신통력을 가진 자로 받들기까지 했지요. 민참판 댁으로 돌아온 덕칠은 참판 어르신께 모든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민참판은 크게 기뻐하며 덕칠을 칭찬했지요. 집안 종들도 이제는 덕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로 덕칠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반집에서는 물론이고 상인들, 심지어 관아의 관속들까지 덕칠을 찾아왔지요. 모두들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은 큰 상단의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거래처에서 거액의 은자를 받았다가 도중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이 조사해보니 신뢰하던 하인이 은자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귀신들의 도움으로 그 하인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어 은자를 되찾아 주었지요. 또 어느 날은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이 남편의 귀신을 만나 물어보니 사실은 동업자가 사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술에 독을 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업자는 결국 잡혀가 처벌을 받았지요.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덕칠이 해결한 사건들은 수십 건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모은 돈도 상당한 액수가 되었지요. 노비 주제의 부자가 된 것이니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지요. 굶주린 노비들에게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병든 이들의 약값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덕칠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덕칠은 혼자 민참판 댁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지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그저 평범한 노비였습니다. 이제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지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민석호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덕칠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지요. 잘하고 있소, 젊은이. 그대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소. 민석호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칠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유명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덕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석호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조급해하지 마시오. 세상 일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법이요. 그대의 진정한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요. 민석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석호는 사라졌지요. 덕칠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한편 덕칠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몇 양반들은 한낱 노비가 자신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심지어 어떤 관리들은 덕칠이 사수를 부려 백성들을 현혹한다며 문제를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참판과 김만석 같은 유력한 인사들이 덕칠을 보호했습니다. 덕칠이 해결한 수많은 사건들의 증거가 명백했기에 그런 음해는 힘을 얻지 못했지요. 오히려 덕칠을 비난하던 자들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칠에게 전에 없던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궁궐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었지요. 내관 하나가 민참판 댁을 찾아왔습니다. 덕칠을 궁궐로 데려가라는 명을 전했지요. 중전마마께서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덕칠을 불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참판은 크게 놀랐습니다. 덕칠도 당황했지요. 궁궐에 들어간다는 것은 노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덕칠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참판이 덕칠을 불러 말했지요. 덕칠아, 이번 일은 내 평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화가 될 수도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민참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덕칠은 깊이 절을 하며 대답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덕칠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덕칠은 생애 처음으로 궁궐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덕칠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내관의 안내를 받아 궁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덕칠은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요. 한낱 노비가 어찌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웅장한 정각들과 넓은 마당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내관은 덕칠을 이끌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 정각을 지나 마침내 어느 처소 앞에 도착했지요. 그곳은 중전마마께서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내관들과 상궁들이 근심 어린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지요. 잠시 후 덕칠은 임금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덕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위험에 덕칠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덕칠이냐? 임금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예, 전하, 소인이 덕칠이옵니다. 덕칠이 황공하여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잠시 덕칠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지요. 중전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으나 차도가 없었다고 했지요. 무당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덕칠이 중전을 살릴 수 있다면 큰 상을 내리겠지만 거짓으로 백성을 속였다면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했지요. 덕칠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신은 의원이 아니지만 귀신의 저주나 원한 때문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아뢰었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관에게 명하여 덕칠을 중전마마의 처소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요.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곁에는 상궁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표정뿐이었지요. 덕칠이 들어서자 상궁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덕칠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침상 근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하자 서서히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궁녀 복장을 한 젊은 여인의 귀신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지요. 중전마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자신을 본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귀신은 덕칠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덕칠은 상궁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궁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임금의 명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요. 덕칠은 귀신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누구시오? 덕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귀신이 차갑게 대답했지요. 자신의 이름은 옥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 궁에서 일하던 궁녀였다는 것이었지요. 옥년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지금의 임금이 자신을 눈여겨봤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세자빈이었던 지금의 중전마마가 질투하여 모함을 꾸며 자신을 사약을 받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후 원한을 품고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지요. 마침내 중전에게 병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한을 어떻게 풀어드리면 되겠느냐고 했지요. 옥년은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무덤에 비석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한을 거두겠다고 했지요.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전마마의 잘못을 임금께 아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의 원한을 풀지 않으면 중전마마는 살 수 없을 것이었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덕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임금 앞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아뢰기로 했지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 앞에 다시 나아간 덕칠은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의 병은 귀신의 저주 때문이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옥년이라는 궁녀가 중전마마를 원망하고 있사옵니다. 덕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사실 임금도 10년 전 옥년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세자빈의 말을 믿었었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임금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옥년이 무엇을 원하느냐? 임금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덕칠이 대답했지요. 억울함을 인정받고 무덤에 비석을 세워주기를 바라옵니다. 덕칠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는 곧 중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지요. 왕실의 체면에도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을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마침내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옥년의 무덤을 찾아 비석을 세우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명했지요.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내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옥년의 무덤을 찾아 정성껏 비석을 세웠지요. 임금은 직접 옥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덕칠은 다시 중전마마의 처소로 가서 옥년에게 그 사실을 전했지요. 옥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원한을 거두었지요. 그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전마마가 눈을 떴지요. 상궁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중전마마는 가벼운 숨을 쉬기 시작했지요. 안색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덕칠을 다시 불렀습니다. 덕칠이 중전을 살렸으니 과연 하늘이 내린 특별한 능력이라고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지요. 덕칠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노비의 몸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양인의 신분을 주시옵소서. 덕칠이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웅성거렸지만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노비가 중전을 살렸으니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즉시 교지를 내려 덕칠을 양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인자 100냥과 함께 관직까지 하사하겠다고 했지요. 덕칠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노비로 살 줄 알았던 자신이 이제 양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관직까지 받게 되었지요. 이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덕칠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 당당한 양인이었지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궁궐을 나선 덕칠은 민참판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금께서 하사한 교지가 들려 있었지요.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올랐지요. 민참판은 덕칠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중전마마를 살렸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에 크게 기뻐했지요. 덕칠이 양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덕칠아, 아니 이제는 덕칠 나으리라고 불러야겠구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민참판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칠은 황송하여 고개를 숙였지요. 자신을 길러준 민참판댁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민참판댁의 종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같은 노비였던 덕칠이 이제는 양인이 되었지요. 심지어 관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어떤 종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종들은 덕칠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요. 하지만 덕칠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지요. 민참판댁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요. 존칭을 써서 말을 건넸습니다. 덕칠은 그런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지요. 며칠 후 덕칠은 임금께서 하사한 관직을 받기 위해 다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관직은 6조 중 형조의 낮은 벼슬이었지요. 노비 출신이 관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형조에서는 억울한 사건들을 다루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덕칠의 능력을 활용하기에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형조의 다른 관리들은 처음에는 덕칠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노비 출신 주제의 관직을 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근거리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덕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갔지요. 억울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한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지요. 어느 날은 한 상인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불분명했지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지요. 덕칠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덕칠은 사건 현장에 가서 귀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곳을 떠돌던 늙은 거지의 귀신이 진짜 범인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인은 풀려날 수 있었지요. 또 어느 날은 한 양반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조에서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덕칠이 나서서 조사했습니다. 죽은 주인의 귀신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귀신은 자신을 죽인 것이 바로 믿었던 조카라고 말했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카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조카는 자백했지요.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덕칠이 해결한 사건들이 쌓여갔습니다. 형조의 다른 관리들도 이제는 덕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요. 오히려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덕칠을 찾게 되었습니다. 덕칠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만 갔지요. 하지만 모두가 덕칠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위 관료들 중에는 덕칠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노비 출신 주제에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덕칠을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형조판서 박세현이라는 자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부정부패로 재산을 모아온 인물이었지요. 덕칠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자신의 비리까지 밝혀낼까 두려워했습니다. 덕칠을 없애버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덕칠이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자객들이 나타났지요. 칼을 들고 덕칠을 습격했습니다. 덕칠은 무술을 익힌 적이 없었기에 위기에 처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칠의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소리쳤지요. 뒤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온다고 알려줬습니다. 덕칠은 재빨리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지요. 마침 순찰을 돌던 포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포졸들을 보자 황급히 도망쳤지요. 덕칠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지요. 덕칠은 민참판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참판은 크게 놀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지요. 김만석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지요. 저를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덕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덕칠은 더욱 조심하며 움직였지요.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노리는 자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덕칠은 마침내 박세현 형조판서가 배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세현이 오래전부터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아왔다는 증거들도 찾아냈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귀신들이 모두 박세현을 증언했습니다. 덕칠은 이 증거들을 모아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박세현의 비리를 고발하기로 했지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큰 싸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호의 귀신이 다시 나타나 덕칠에게 말했지요. 조심하시오, 젊은이. 이번 일은 위험할 것이오. 민석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능력을 쓰는 이유입니다. 덕칠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석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다만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덕칠은 상소문을 들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세현의 모든 비리를 담은 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궁궐문을 들어섰지요. 덕칠이 상소문을 올리자 궁궐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조판서 박세현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지요. 수십 명의 무고한 백성들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옥에 갇혀 죽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은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단까지 제시했습니다.
임금은 상소문을 읽고 크게 노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조판서라는 자가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즉시 박세현을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동시에 덕칠도 함께 불러 대질하게 했지요. 박세현은 덕칠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노비 출신 주제에 감히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요.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하, 이는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자가 저를 모함하고 있사옵니다. 박세현이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덕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지요. 노비 출신인 덕칠이 자신의 자리를 탐내어 거짓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도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덕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박세현이 모함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빼앗긴 재산 목록,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증언이 있사옵니다. 덕칠이 차분하게 아뢰었습니다. 박세현이 비웃으며 말했지요. 죽은 자의 증언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지요. 임금이 덕칠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말 죽은 자들의 증언이 있느냐고 했지요. 덕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귀신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했지요. 박세현은 코웃음을 쳤지만 덕칠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10년 전 박세현에게 모함당해 죽은 상인 이정수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고 했지요. 그의 재산은 모두 박세현이 차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이정수의 귀신이 직접 말했다고 아뢰었습니다. 박세현이 자신의 가게를 탐내어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했습니다. 이정수의 가게 위치, 가족관계, 죽은 날짜, 심지어 박세현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했지요.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신하들에게 명하여 덕칠이 말한 내용들을 확인하게 했지요. 며칠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덕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요. 이정수라는 상인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10년 전 도둑으로 몰려 죽었지요. 그의 가게는 박세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당시 증인들도 찾아내어 추궁하자 결국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덕칠은 계속해서 다른 사건들도 밝혀냈지요. 박세현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죽었지요. 몇몇은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두 박세현의 탐욕 때문이었지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세현의 죄목은 늘어났습니다. 결국 박세현은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지요.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내 놈은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임금이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박세현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지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졌지요. 이 사건이 해결되자 덕칠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노비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정의의 사자라고 불렀지요. 임금도 덕칠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더 높은 관직을 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덕칠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지금의 자리에서 억울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지요. 임금은 덕칠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특별한 권한을 주었지요.
어떤 사건이든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임금께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관리들도 함부로 막을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었지요. 그날 밤 덕칠은 혼자 한강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달빛이 강물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민참판댁의 평범한 노비였습니다. 이제는 양인이 되었지요. 관직도 얻었습니다. 임금의 신임까지 받게 되었지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민석호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덕칠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지요. 잘 해냈소, 젊은이. 그대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소. 민석호가 칭찬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모두 귀신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덕칠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민석호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자들이 많소. 그대는 그 능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했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민석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덕칠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지요. 민석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것이냐고 물었지요.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살아있는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덕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을 빈다는 말을 남기며 사라졌지요. 덕칠은 혼자 남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요. 해결해야 할 사건들도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두렵지 않았지요. 자신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의지가 있었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귀신들도 있었지요. 덕칠은 앞으로도 계속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이었지요. 노비에서 시작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과 의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덕칠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었지요. 덕칠은 강가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해결해야 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덕칠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귀신을 보는 노비였던 덕칠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관리가 되었고 그의 전설은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었습니다.